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다우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는 또 밀리고 있고 혼조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은 밀리고 있는데 그간의 이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기술주들은 어제 발표된 이 코어이브의 실적 연간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은데요.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셧다운에 대한 기대감은 이 셧다운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AI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 사이의 줄다리기가 여전히 팽팽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셧다운이 곧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은 여전하지만요. 이 AI를 둘러싸고 의심과 기대감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 다우지수는 1.27% 굉장히 견조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S&P 500은 0.31%, 다만 현재 나스닥은 0.14% 약보합권에서 흐르면서 이 3대 지수 혼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AI 기술주보다는 방어주 위주로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 히트맵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현재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S&P 500 히트맵입니다. 초록색이 상승불이고요. 이 빨간불이 하락불인데 확실히 오늘은 이 M7들이 전반적으로 엇갈리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 시각 2% 이상 하락 중이고요. 이 반도체 전반이 오늘은 하락불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반면에 헬스케어와 또 필수 소비재, 에너지 쪽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라일릴리 오늘도 2%대 강세 보여주면서 이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밤사이에 이런 시장의 자금 흐름을 만든 세 가지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다우지수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역시나 이 셧다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시장 전반에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밤사이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ESPN과의 인터뷰에서 이 셧다운 관련된 하원의 투표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현재 셧다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 하원에서의 이 통과가 기대가 될 것으로 시장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이죠. 이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표결이 통과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한편 사실 오늘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현재 엔비디아 2%대 하락을 이끌고 있는 이슈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이 58억 3천만 달러에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이 장 초반에 전해지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우선 이 엔비디아를 판 돈을 오픈AI 쪽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만한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 이 밤사이에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를 매각한 목적은 이제 기업의 AI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엔비디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속보 한 가지가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대한 기존 투자 계약을 수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원래는 추가적으로 225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었습니다만 밤사이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전혀 이걸 달성하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추가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사측이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코어위브가 연간 가이던스를 실적 발표와 함께 하향 조정한 점도 오늘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 쪽의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 코어위브는 엔비디아가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AI 인프라 기업이죠. 다만 이 지수는 장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하락폭을 좀 축소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리사수의 발언 한마디가 반도체 투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데이, 그러니까 AMD의 연례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리사수 CEO가 2030년까지 AI 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 낙폭이 좀 완화되고 있는 AI 반도체인데요. 그럼 과연 특징주들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현재 특징주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AI 반도체 종목들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소프트뱅크가 자사의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이유가 다시 한번 이 엔비디아를 하방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어위브 소식도 역시나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고 끌고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코어위브가 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상단 기준으로는 53억 달러가량 정도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조정한 이 정도에 따르면은 51억 달러가량으로 약 3.7%가량 이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사측에 따르면 여전히 AI 수요는 강하지만 이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번에 조정 영업이익,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이 이자 비용, 이자를 대신해서 빚진 그 대가로 내는 돈보다 1억 달러가량이 모자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증권사 목표가 줄 하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주호증권은 150달러에서 120달러로, 멜리우스는 165달러에서 140달러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8달러에서 140달러가량으로 각각 15%에서 많게는 20%가량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거기에 또 밤사이에 코어위브 CEO가요. AI 인프라 전력과 인허가 부분에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저번 오픈 AI의 사태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 때문에 현재 과연 AI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비관론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나스닥이 약보합권까지 그나마 이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AMD 애널리스트 데이에서의 리사수 CEO의 긍정적인 발언 덕분이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0년까지 AI 관련 시장의 TAM, 그러니까 총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더해서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발언이 더 있었습니다. 향후 3년에서 5년간 이 AI 부문이 연평균 80% 이상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CAGR이 8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GPU가 부상함에 따라서 CPU가 저물어 갈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은 틀렸다. 현재 CPU는 여전히 이 AI 워크로드에서 핵심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그간의 의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차트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 시각 엔비디아 바로 흐름 보겠습니다. 여전히 2.96%, 3%에 가까운 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나마 엔비디아 리사수 CEO의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진 다음에 조금이나마 주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어위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입니다. 여전히 16%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어위브고요. 이어서 AMD입니다. 현재 AMD 다시 한번 주가가 이 리사수 CEO의 발언 이후에 큰 폭으로 튀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은 원래 자리 되찾아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5% 하락한 AMD고요. 이어서 세 가지의 M7 종목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이 거의 엔비디아에 버금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악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10월 들어서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5.8%가량 감소하면서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 2만 6천 대를 겨우 넘어섰습니다. 9월 달 들어서 판매량이 7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상당히 이 전월 대비해서도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메타도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메타의 최고 AI 전문가, 최고 AI 과학자인 얀 르쿤이 퇴사 후에 현재 새로운 자기만의 AI 스타트업을 창업할 계획을 현재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메타의 오히려 라이벌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애플은 그나마 M7 중에서는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에어 2세대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카메라가 단 한 개 탑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불만을 전면 반영해서 카메라 렌즈를 2개로 늘리는 이 디자인 개편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애플의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원래는 내년 가을에 출시가 되기로 했었던 이 에어 2세대가 2027년 봄으로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밤 사이에 또다시 이슈를 모았던 세 가지의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테슬라는 1.26% 하락했다가 현재로서는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0.74%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장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강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 내내 좋은 모습 보였던 애플, 결과적으로는 2%대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역시나 장 마감 이후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특징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빅베어 AI, 최근 들어서 우리 신문 기사에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빅베어 AI가 역시나 그간의 호재에 이어서 밤 사이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확인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장중에도 나타났고요. 리게티 컴퓨팅은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 3분기 매출이 190만 달러로 예상치인 210만 달러를 확실히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팅주들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샤오펑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게 전기차 이슈가 아니라요. 밤 사이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아이언에 대한 기술을 공개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 로봇 택시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테슬라와 상당히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샤오펑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들의 현재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빅베어 AI 계속해서 6.2% 정규장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0.74% 강보합권에서 이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리게티 컴퓨팅 정규장을 마이너스 5%대로 마감을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빠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샤오펑입니다. 이 중국의 테슬라라고도 최근에 불리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만 7% 가까이 올랐었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밤사이 6가지의 매크로 지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국제유가입니다. 1.43% 상승하면서 여전히 배럴당 6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는 이 국제유가. 이 밤사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정제유 수출이 다소 제한됐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제 마진이 급증하게 되면서 여전히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가까이
달러이 추가적으로 올라서 드디어 1,460원 선에 계속해서 안착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장중에 뉴욕 증시, 밤사이 뉴욕 증시 장중에서 N달러 환율이 154.48엔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우리 원화도 따라서 이 약세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이 2.74% 하락하고 금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 밤사이의 매크로 지표가요.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0월 ADP 민간 고용에 따르면 이 주 평균 한 주에만 미국의 일자리가 11,200개 가까이 감소하는 계속해서 고용 둔화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다시 한번 수그러들고 있고요. 반대로 안전 자산에 대한 이 선호 심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밤사이의 뉴욕 증시 이렇게 혼재된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이 김상윤 뉴욕 증시 특파원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 셧다운이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혼조세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 AI를 둘러싼 이 회의론과 또 낙관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네, 이번 흐름은 섹터별 자금 이동, 즉 로테이션 장세로 보는 게 핵심입니다. 셧다운 종료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개선됐지만 투자자들이 고평가 부담이 큰 기술주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헬스케어, 정통 가치주 쪽으로 자금을 옮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다우지수는 머크, 암젠, 존스앤존슨 같은 헬스케어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500포인트 넘게 올라서 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S&P 500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AI와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0.2% 가까이 내렸습니다. 특히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가 실적 전망을 낮춘 것이 AI 관련주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대규모 매도한 소식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이 여파로 마이크론, 오라클, 팔란티어 등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셧다운 종료 기대감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이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에서 작은 악재에도 매물이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다 가치주로 포트포리오를 조정하는 흐름이 보인 하루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AI 반도체 쪽 관련 이슈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또 밤사이에 고용 관련 이 데이터들도 나왔는데 ADP 민간 고용 10월 예비치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 증시 12월 FOMC 관련해서 동결 가능성은 여전하더라고요. 이게 고용에서의 배드 뉴스가 굿 뉴스 로 쉽게 이어지지 않는 11월 장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ADP에서 고용시장의 둔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급격한 악화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합니다. 둔화 조짐이 분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ADP의 주간 고빈도 통계를 보면 10월 후반 들어 민간 기업들이 주간 1,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줄인 것으로 앞서 월간 통계에서는 10월 4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증가분이 10월 초에 들어갈수록 고용 창출 속도가 빠르게 10월 후반에는 고용을 일반되게 유지하는데 그러면서 고용이 늘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이 늘고 있는가가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가 버티고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최근 흐름은 이 속도가 뚜렷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현재의 고용 증가 속도는 실업률 상승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월 공식 고용 지표에서는 오히려 약 5만 개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용시장의 기조 자체가 무너진 것 힘이 빠지고 분명해 보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도 이 부분을 핵심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고용이 이렇게 부진하다면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높아지면 좋을 텐데 뭐 여전히 밤사이에 페더워치 툴에 따르면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30%를 넘어가는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용뿐만 아니라 뭐 인플레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굿뉴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이제 셧다운이 끝나면 밀렸던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률이나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진 않을까요? 네,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그간 발표가 중단했던 주요 경제 지표 다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9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는 셧다운 직전까지 끝나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10월 지표들은 상황 셧다운 기간 동안 통계청 조사 물가와 고용 관련 자료를 제때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자 물가 등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예 발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발표도 잘 영향력을 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10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가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에 10월의 고용 수치 지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무엇보다 연방 정부가 포함되면서 일시적인 고용 감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주목할 지표는 여러분 특히 12월 5일 예정된 11월 고용 12월 FOMC 직전 공개될 11월 이 두 지표가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과 내년 경기 흐름 전망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11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11월 CPI 이 두 가지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매크로 지표가 되겠네요. 이 통화 품질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여기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자,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다우지수가 1%대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가 0.25%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마쳤는데 다우가 크게 오른 게 이제 방어주 쪽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워낙에 또 오늘 강했고요. 또 여기에 이제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 이제 코어웨이브의 연간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 흐름이 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위원님은 좀 어떤 부분에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원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끼워서 4대 지수 하면 이렇게 한 쌍 한 쌍 두 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우랑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약간 다른 결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제 그 구성 종목 특성상도 그렇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종목 중에서 4개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가중 방식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한 주당 가격이 세면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거기서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지금 영향도 있다는 것이고 S&P 500은 종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게 분산이 되죠. 아무래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비중이 아무리 높더라도. 근데 이제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요즘 한 몇 년간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뭐 세계를 주도하는 이 AI 씬에 특화된 종목들이 쏠려 있죠. 거기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4개의 지수를 따졌을 때 2개가 약간 다른 결로 움직인다. 상승하는 날도 똑같아요. 상승하는 날도 최근에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상승률이 S&P 500, 다우의 상승률을 넘어서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시장은 특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코스닥이 나스닥을 벤치마킹 했지만 그것에 실패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승강제 형식으로 돼버려서 코스닥에서 벗어나서 코스피로 가려는 어떤 전 단계의 의미가 돼버린 반면에 나스닥은 정말 기술주로 특화된 바이오주와 BT와 IT가 합쳐진 이런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시장이라 우리가 해석하기에도 굉장히 쉽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되죠.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이 약했다고 해서 뭐 전통주가 강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코스닥이 강했다고 해서 IT, BT가 강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되고 수급이 오히려 약할 때 그냥 코스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완전 다른 벤치마킹을 할 때부터 미국의 그 특징적인 그 모습이 미국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이 강한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이 높은 애들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섹터별로 빨간불, 초록불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뭐 반도체주, 뭐 AI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 쪽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3%대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바로 고용과 관련된 이슈인데 ADP 민간 고용이 이제 발표가 또 됐는데 이 부분이 또 고용 시장의 어떤 둔화를 뚜렷하게 나타낸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원래, 이슈. 네, 발표되는 날이 아니었어요. 네. 아,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브리핑 다뤄볼까요? 좀 해주십시오. 예, 브리핑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이 10월 말 뚜렷하게 약화되며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DP에 따르면 10월 25일까지 4주간 민간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주당 평균 11,250건 감소했습니다. ADP가 지난주 발표한 10월 전체 민간 고용 증가 4만 2천 건과 비교하면 월말로 갈수록 고용 둔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셈입니다. 고용 위축 신호는 연준이 9월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골드만삭스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반영하면 10월 민간 고용이 5만 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ADP 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공식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대체 지표입니다. 셧다운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노동부와 BLS의 정식 고용, 물가 지표 발표도 곧 재개가 될 전망입니다. 해당 지표들은 연준이 다음 FOMC 회의 전 통화 정책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될 예정이고요. 노동시장 냉각 속도에 따라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체 지표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대체 지표는 아니고 원래 이제 그 월간을 발표하려면 주간 단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발표한 것뿐이죠. 원래 발표하는 그 루틴은 아니었는데. 네. 그 지금 그 참 이게 웃긴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케빈 해시, 뭐 존 더피 그 장관 그분들이 나와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협박이잖아요. 이것도 트럼프가 봐라, 너네 한번 해봐. 셧다운해서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봐 이거거든요. 경험해보라고. 근데 이제 미국인들은 이제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이렇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열심히 그래도 미시간 대학교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DP도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들었던 것 같은데 데자뷰인가 내가 빼빼로데이라 정신이 없나? 네. 그렇죠. 이게 왜 이게 또 나오지? 네. 근데 분명히 뭔가 좋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나쁘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ADP가 내가 얘기했던 ADP가 아닌가? 또 다른 기관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첫째 주에 이미 발표가 됐죠. 맞습니다. 이게 원래 첫째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민간 업체인 ADP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가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근데 고용노동부께 발표가 안 됐죠. 그리고 지금 이 ADP는 발표가 됐는데 마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하듯이 매주 발표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 트럼프가
셧다운 돼가지고 우리 발표 못한다. 할 사람이 없다. 너네 지표 알아서 해. FOMC 회의 결정 뭐 자료 없으면 알아서 금리 인하 그냥 편하게 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네. ADP가 발표를 한 거예요.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했죠. 11월 달에. 그리고 지금 11월 18일 날 세 번째 발표할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4번 발표를 할 거예요. 네. 원래 한 번 발표를 할 걸.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월간 단위로 발표를 하려면 주간 단위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거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네. 원래 발표할 순간은 아니었었던 거죠. 하도 뭐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안 하고 이래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연준 위원도 그렇고 언론에서 받아 쓰는 지금 그 기자분들도 그렇고 받아 쓸 게 생겼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명히 좋게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기억이. 좋게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나왔었죠? 저번에 42,000건 증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월간 수치니까 10월 월간 수치가 이 전월 대비 42,000건 증가로 나왔고 시장 전망치 32,000건에서 10,000건 상회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분명히 고용지표가 좋았는데 왜 나빠졌을까? 주간 단위로 쪼개니까 나빠진 게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금리 인하를 원한다면 이게 나쁜 건 또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에 지금 명분을 주려면 노동시장이 어렵다는 이 저기를 줘야 되거든요. 지표를. 근데 고용노동부께 없으니 ADP 거 참조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저기 연준에서 ADP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그럼 연준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뭐 그 고용시장이 어려우니까 좀 금리 인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스티브 미런 이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0.5% 어제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트럼프가 그냥 딱 꽂은 사람이고 그냥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0.5예요, 그분은. 나머지 분들이 조금 이 지표를 보고 왜냐면 다른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저 사람들은 그래도 그동안 연준 의원수 오래 일해왔으면서 지표를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이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 들리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갖고 팩트로 지금 생각을 한다면 고용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해서 조금 이 지금 고용시장을 좋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마련이거든요. 네. 점수표가 있겠죠. 자기 마음속에 점수표가. 고용시장에 대한 것도 있고 물가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근데 물가에 대한 압박이 조금 없는데 고용시장이 나쁜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금리 동결로 하려다가도 금리 인하 쪽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 지금 요소를 줄 수 있는 요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지금 주당 평균 11,000건 감소. 이게 완전 정반대로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뭐 ADP에서는 이런 코멘트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10월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그 월간 전망 10월 달 거 나왔을 때 42,000건 증가였잖아요. 네. 그럼 우리 단순 산수 그쵸. 계산을 해보자고요. 예, 예. 42,000건이 10월 월간에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럼 4주로 나눴을 때 대략 10,000건씩 주당 증가를 해야 될 그쵸. 정상이에요, 네. 지금. 근데 갑자기 잘라서 발표를 했더니 11,000건이 오히려 줄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실제 그 월간으로 나왔던 것보다 그러면 2만 건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11월 18일 날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10월 말에 이렇게 나빠졌다가 11월 달 접어들면서 다시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11월 달대로 이게 이어지는 것인지 오히려 잘 됐어요, 이번에. 이런 상황이. 물론 이게 ADP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월간 단위로 보는 것보다는 주간 단위로 보는 게 왜냐면 주간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주간별로도 나오고 그게 이제 너무 짧다 보니까 4주 그쵸. 평균으로도 보고 그때 또 그 파악할 여러 수 가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있잖아요. 근데 네. ADP는 딱 그냥 한 달로만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토막을 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 토막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ADP가 또 셧다운 될지도 모르니 언젠가 우리 그냥 주간으로 발표하겠다. 이러면 이제 주간 실업 수상 청구 건수처럼 저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에버리지 그 주간 평균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완전히 상반된 수치가 나와버려가지고 조금 더 이어지는 자료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기 그려놓은 건 있는데 어쨌든 확 그래프가 내려가긴 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프가 확 꺾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11월 18일에 발표되는 거에서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저게 저점을 8월달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 네. 저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폴리마켓에서 다시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바라고 있는 건 금리 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지표를 주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약간 중도 마음이 중간에 있으신 분들이 약간 금리 인하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쵸. 몇몇은. 맞습니다. 이번 지표를 근거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을 매각했다.
올랐다라는 이슈가 사실 간밤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이기도 약간 한데 일부도 예. 아니고 이제 전량이란 그 단어 자체가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언론 타이틀을 보면 전량이라고 하니까 전량이 약간 반짝반짝거려서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엔비디아도 어제 아마 시장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에 일부를 매각한 이후에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전량을 매각을 한 거거든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상황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관련해서 듣고 오시죠.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보유하던 엔비디아 지분 전량인 3,210만 주를 소프트뱅크가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58억 3천만 달러, 약 8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매각은 오픈 AI 중심의 AI 투자 본격화를 위한 자금 확보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지난달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지분 매각 이후 T-모바일 지분 일부도 91억 7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12월 오픈 AI에 225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전 펀드는 2017년 엔비디아에 40억 달러 투자 후 2019년에 이미 한 차례 전량 매각한 전례가 있는데요. 한편 소프트뱅크는 2분기 순이익 2조 5천억 엔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오픈 AI, 오라클, 엔비디아 등 비전 펀드 포트폴리오 기업 가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오픈 AI 투자 평가이익만 2조 1,570억 엔에 달했습니다. 또한 소프트뱅크는 상장 주식 4대1 액면 분할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매각이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과 AI 투자 중심축 이동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을 좀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중심을 이동시켰다라는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뭐 겉으로 보면 그렇고 맞네요, 그렇죠? 예, 엔비디아는 칩에서, 슈퍼칩 하드웨어 예. 만질 수 있는 거 만들고 네. 오픈 AI는 슈퍼칩을 만들진 않잖아요. 챗GPT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네. 뭐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가치 사슬을 좀 플랫폼을 이동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부분이 일단 이 소프트뱅크라는 네. 회사가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일본 니케이 증시, 뭐 이라케미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더라고. 워낙 산리오 같은 종목도 좋아서 그래서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니케이 증시에서 1, 2위를 다투는 업체잖아요. 도요타 자동차랑 소프트뱅크가. 근데 거기 NTT 도코모라는 통신업체가 또 10위 안에 있거든요. 소프트뱅크도 통신업체죠. 아까 네. 우리 방어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어제 같은 미국 시장에서 방어주가 오르는 것처럼 소프트뱅크가 통신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주 성격을 올려야 되는데 완전 변질됐어요. NTT 도코모로 완전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라는 걸 통해서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 쿠팡에도 투자를 했고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에도 투자했고 아까 보면 오픈 AI에도 투자하고 있고 이런 잘 될 것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종목 중에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 블랙록 같아요. 거의 네. 이건 거의 자산운용 회사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의 그 어떤 해안을 믿으시면 그냥 이 소프트뱅크를 사면 그냥 자연스럽게 간접 투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엔비디아만 판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T모바일도 팔았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식 판돈으로도 모자라 갖고 회사채까지 발행했어요. 저번에 메타가 회사채 발행해서 돈 많이 뭐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뭐 여러 종 있었습니다.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채권자들에게 저기 그 권리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요거까지 모자라 또 어디 갔냐면은 은행까지 갔더라고요. 오픈 AI 투자 자금 마련하려고 12조 4,600억 원짜리 브릿지론을 확보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팔 수 있는 주식 다 팔고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돈 끌어당기고 은행에서 론으로 빌리고 네. 돈을 지금 시드머니를 엄청나게 모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단 하나의 기업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픈 AI. 네. 그러니까 그 오라클 회장이랑 네. 기억나시죠? 트럼프 초기에 네. 오라클 회장, 그다음에 손정희 그럼요. 회장, 네. 샘 알트만 세 명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하고 예. 앨런 머스크는 뒤에서 삐져가지고 뒤에서 욕했잖아요. 저 사람들 돈 없다고. 네. 근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한 그 세 명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앞에서 그냥 립 서비스 같은 저기 제스처만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저기가 되네요. 손정희 회장이 그때부터 샘 알트먼의 AI 그 오픈 AI에 투자하겠다는 그쵸. 마음이
굳혔던 것 같고 오픈 네. AI를 투자를 넘어서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네. 어떤 협력 관계가 돈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까지 팔면서 오픈 AI 투자하겠다는 거 보니까 오픈 AI의 성장성에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쿠팡도 결국 요즘에 오르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IT 버블 때도 손정 회장이 이렇게 좀 오버해서 투자하다가 한번 크게 당했다. 이번에도 AI에서 너무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하다가 한 방 당할 것이라는 경계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장기적으로 소프트뱅크는 계속 계단식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ETF 성격으로 소프트뱅크를 주목을 한다면 재밌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픈 AI는 비상정에서 투자를 못하지만 대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소프트뱅크를 투자하면서. 물론 일본 주식입니다. 네,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의견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또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또 이 엔비디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라는 네, 그럼 얘기를 뭐 또 엔비디아만 팔았으면 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군데서 돈을 땡기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투자 자금 마련이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은요 ASMR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SML입니다. ASML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계 유일의 EUV 노광 장비 공급사 ASML의 크리스토퍼 푸케 CEO가 10일 방한을 합니다. 한국은 ASML의 동탄 신사옥 개소와 함께 글로벌 생산과 기술 협력의 핵심 허브 역할이 강화되는데요. ASML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공정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필수 기술인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이른바 하이 NA EUV 장비의 도입과 개발 협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이 NA EUV는 기존 장비 대비 1.7배 높은 해상도로 2나노 이하 파운드리와 VCT D램을 초미세 공정 양산의 핵심인데요. 장비 가격은 대당 약 5,500억 원으로 기존 EUV 대비 83% 비싸며 연간 생산량이 7대에서 8대에 불과해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삼성은 연내 1대, 또 내년 상반기 추가 1대를 확보해 2나노미터 파운드리 라인에 먼저 투입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도 2000M16 공장에 장비를 들여서 VCT D램 개발 양산에 활용합니다. 또한 삼성과 ASML 공동 R&D 센터 약 1조 2천억 원 투자 프로젝트도 가속화될 전망이며 푸케 CEO는 방한 기간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과 함께 회동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오늘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호재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계속해서 호재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젠슨 왕이 영업사원으로서 계속해서 공짜 IR을 해주고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삼성전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만약에 가격 인상을 결정한다면 받아들이겠다. 이건 완전히 갑과 을이 바뀐 거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을 줄 때 HBM을 이제 원래 선택을 하는 입장이 엔비디아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우리 이제 돈 더 받아야겠는데요, 젠슨왕 형님. 그러면서 올리겠다고 하면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지금 네덜란드 ASML 중요하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ASMR이라고 했지만 저도 사실 실수 많이 하거든요. 하도 유튜브에서 ASMR 방송 많이 해가지고. ASML인데 이게 또 이제 ADR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직접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ASML 장비가 없으면은 엔비디아, AMD, 슈퍼칩이 안 그려집니다. 안 그려져요. 엔비디아, AMD가 팹리스잖아요. 공장이 없는 설계도를 그리는 업체고 파운드리 제조하는 업체는 TSMC죠. 근데 그 단계로 넘어가려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물론 펜으로 그리는 건 아니고 빗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걸 리소그래피라고 노광 공정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 노광 공정에서 빛으로 그리는 그 노광 장비가 없으면요. 최첨단 칩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TSMC도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덜란드 ASML이 을의 입장에 있지만 장비 회사니까 실제적으로는 갑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뛰어다녔던 거고 제가 이 CEO 이름이 좀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서 회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지금 방한하신다는 푸케 회장님이 그때 이재용 회장님이 막 네덜란드에 뛰어다니면서 이거 구하려고 했을 때 그때에서 바뀌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새로 오시는데 보니까 여기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랑 요 제조 센터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장면들도 유튜브에 많이 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기술직 분들을 교육을 시켜줍니다. ASML 본사에서 넘어오셔가지고 노광 장비 쓰는 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동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화성 지역이죠. 경기도 화성의 동탄 지역이 요 약간 그런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 네. 지금 요 화성시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아자동차 뭐 여러 가지 센터도 생기고 거기가 약간 대기업들의 어떤 이런 연구소 집단 어떤 클러스터가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ASML이 만약에 여기 도움이 안 되면 한국에다가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금 장비가 없으면 최첨단 칩을 못 그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블랙에를 안 받겠다고 하고 블랙을 줘도 안 받겠다고 하고 B200도 안 받겠다고 했죠. 중국이.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국에 이번 3분기 있죠. 3분기 ASML 지금 실적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42%. 근데 보세요. 이상하죠. 분명히 네덜란드 ASML이 최첨단 장비를 안 준다고 했는데 왜 중국 비중이 42%일까? 뭘 준 걸까요? 글쎄요. 구닥다리 장비 준 겁니다. 이전 제품. 우리가 극자외선 장비라고 EUV 하죠. 그 전에 심자외선이라고 DUV 장비가 있어요. 그 뭐냐면 펜을 줘보세요. 펜. DUV는 이렇게 잡고 글씨를 써야 돼요. 이렇게 글씨 잡고 쓰면은 명필이라도 자기 이 이름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극자에서는 여길 잡고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한테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이걸 주면은 어떻게 그려요? 힘들게 이걸. 선폭 미세화라고 들어봤죠. 선폭이 점점 미세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요만하게 그려야지. 물론 이걸로 그리는 거 아니고 빗으로 그립니다만 얘죠. 이렇게 그려야지 그리는 사람이랑 요거 가지고 요렇게 그리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렇죠? 사실 쓸 수 없는 장비를 DUV 장비를 네.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라도 받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ASML의 중국 매출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거는 EUV 장비는 수출 제한을 걸어버렸거든요. 트럼프가 EUV 장비랑 블랙엘은 절대 주지 않아요. 물론 이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여서 트럼프 말에 다 듣진 않지만 트럼프가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여러 경로로. 네덜란드 너네 우리 저기 아니야 화상 채팅까지 하면서 여기서 그래서 안 주기로 한 거예요. 중국 매출 비중을 포기하더라도. 네덜란드가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이라던가 이런 쪽 정치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말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DUV 장비를 저렇게 수입을 해가고 있다. 겉으로는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만약에 블랙을 줘도 안 받고 B200도 안 받고 우리 데이터 센터 새로 짓는데 이제 미국 슈퍼칩 쓰지 마. 아예 우리 중국 걸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ASML 캠브리콘이 뜨곤 하잖아요. 그런데 장비는 받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 구닥다리 장비라도. 네. 네, 전반적으로 정말 유익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자세하게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어서 여러 이슈들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ABC 뉴스의 보도입니다. 현대, LG 조지아 공장에 제동이 걸렸고 이 부분이 이제 현지 생산 전략 균열에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이슈 볼 텐데요. 자,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그 생산 공장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00여 명의 엔지니어가 이제 구금을 당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자 적합성에 대한 비자 제도 명확화 또 재발 방지 협의 이러한 부분들이 양국 간의 이제 교류를 통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논란이 있네요. 자, 지난 9월에 있었던 현대차 이 조지아 공장의 근로자 구금 여파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BC 뉴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 3대 이제 지상파 방송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그 해당 사안을 심층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ABC 뉴스가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300여 명 얘기하는데 그 ABC 뉴스에서 명확하게 316명이라고 이제 딱 적시하면서 이들의 어떤 우리나라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이제 구금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그 거의 테러리스트 수준의 이제 처우를 받으면서 당시 근로자들이 심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큰 상처를 받았고 많은 근로자들이 나 미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이제 그들이 없으면은 과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현대차 공장이라 하지만 현대차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같이 협력을 해서 2차 전지 이제 증설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나는 미국에 돌아가지 않겠다 이 근로자들이 없으면 실제로 이제 LG 엔솔의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그 ABC 뉴스가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제 무려 316명이 단속이 된 건데 대체 어떤 비자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들이 받고 들어간 비자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관광 비자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제 그 미국의 이민 단속국이 단속할 수 있는 명분도 있는 약간 이제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뭐냐면 B1과 ESTA 비자인데 이 비자 모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체류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갖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이민 단속국이 보통 이제 그 불법 체류자라고 단속할 수 있는 명분 중 하나 무엇이냐면은 이들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현지 일자리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번에 구금된 우리나라 근로자 316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체류하거나 상시 또 오래 거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공장을 갖다 처음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있고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하다못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고 이 장비는 어디다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 현장에서 실제로 일했던 근로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공장을 갖다가 설립을 하고 보통 세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세팅이 끝나면 당연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민 단속의 명분도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는 점을 ABC가 적시를 했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남아서 미국에 현지에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를 뺏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가동만 하면 다시 한국에 돌아올 분들인데 왜 그런 식으로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이제 이들을 단속하고 그 8일과 쇠에다 그 발에다가 쇠고랑을 치웠는지 이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문제를 이제 삼았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대사관에서는 해당 근로자들의 비자를 발급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발급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방문 목적을 알았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점이 사실 ABC 뉴스가 다른 언론사와의 어떤 차이점이고 이번에 어떤 이 기사의 그 중요성이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구금된 어떤 분을 갖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분명하게 내가 미국에서 무엇을 할지 미국 대사관에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비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회사에서 누구누구 이제 가서 미국에서 이런 목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 목적을 갖고 미국 대사관에 설명을 해라. 그 비자가 발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는 B1이나 ESTA 비자를 받고 나갔는데 정작 일을 하다가 그 미국의 IC 인민단속국이 들어와서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500명이 넘은 한국 사람들 316명 갑자기 이제 그 수갑을 채우고 이제 그 곰팡이가 나는 이제 그 구금 시설에다가 자기들을 갖다가 일주일 정도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엄청난 이제 분노를 삼았는데 아니 만약에 이민 단속국이 이 문제를 삼는다면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너네가 이런 목적으로 가는데 이 목적으로 받을 비자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비자 발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사관은 비자 발급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비자 발급 받았으니까 정당하게 비행기를 타서 조지아에 내렸는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민 단속국이 당신들은 적합하지 않은 비자를 발급 왔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구금시키겠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크게 잘못을 한 것이고 미국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된 그런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ABC 뉴스가 지적을 했고 이걸 갖다 해결하지 않는 한 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또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분들이 이제 물론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당신 미국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갖다가 뭐 다른 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조치이고 이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다시 되돌리려면 정당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좀 입장차가 있는 이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당한 절차를 받고 갔는데 왜 이것으로 좀 문제를 삼냐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또 정부 쪽에서는 양쪽이 좀 정교하지 못하고 일관되지 않은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뭐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의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정부에 항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거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316명에 대한 큰 사람의 대규모로 이제 미국에 보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미국 대사관에다가 미국 정부에다가 이의제기 내지 항의를 해서 아니 너네 대사관이 비자를 발급을 해서 우리 거기 갔는데 그걸 가지고 단속을 한 다음에 단속을 한 것도 단속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우가 있는 그래도 모텔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그래도 뭔가 생활할 수 있는 곳에 보냈어야 되는데 곰팡이가 쓴 지역에다가 그 수갑을 채우고 이제 일주일을 보냈다는 것은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양대 회사가 적시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의사통할 수 있는 그 두 회사의 또 대관과 담당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우리나라 정부도 동시에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시에 또 해결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호한 비자를 갖고 미국에 체류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10년이 넘게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FTA, 그러니까 한미 FTA 자체는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체결됐지만 이런 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은 사실 또다시 문제제기가 돼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제 다시 한번 한미 FTA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르까지 10년이 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 외교부와 문제점이다. 그런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있는 대사관도 비자를 발급을 해줬고 그 문제를 IC가 미국 이민 단속국이 알았다면 우리나라 구금된 근로자들에서 다른 방식 접근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양국 정부가 모두 협약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근로자에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미국 내부의 문제였다면 이건 사실 미국의 어떤 풍토로 본다면 이건 소송감입니다. 왜냐하면 비자 발급을 받고 와서 여기서 구금을 당했으니까요. 이 문제 역시 트럼프 정부가 심도 있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가 많은 미국과 한국과의 어떤 협약이 필요한데 일처리가 실제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점도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정부와 기업도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자 기준에 대해서 양국이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그 필리조선소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화 필리조선소 핵잠 건조 지시에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르포 기사가 나온 거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필리조선소 가서 또 르포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저희 코너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MBC 방송에서 이제 르포 기사를 썼고 이번에는 이제 필리조선소에 이제 월스트리트 가서 르포 기사를 썼습니다. 르포 기사 썼는데 결국 이제 요거랑 관련된 것이 앞에 제가 설명드린 그 미국 이민 단속국의 근로자의 문제, 처우의 문제, 법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 필리조선소도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을 면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필리조선소가 결국 이제 미국에서 조선업이 쇠락기에 있는 조선을 갖다가 되살리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오션이 원래 비롯한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다음에 개명 하나 필리조선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그룹이 채용한 근로자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비자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구 하나 사실은 발령 낼지라도 꺼려하면서 또 자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지아주 공장의 문제가 이 하나 필리조선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저번에도 전해드렸듯이 한화 필리조선소가 뭐 이번에 각광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부에서의 뭐 기술력이라던가 지연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지적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화 필리조선소가 그럼 성공하려면 어떠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좀 제시를 했다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양국 간의 어떤 집요하면서 기묘한 또 협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정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정부 임기가 끝나면 그게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을지라도 일관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인력을 채용해야 되니까 인력의 수급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양사가 또 양국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자금 조달인데 자금 조달이 있어서도 사실 충분한 어떤 지원과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 정책적인 행정적 절차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염두에 두면서 실제로 하나 필리조선소가 정상궤도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 한화 필리조선소가 수주할 수 있는 이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은 얼만큼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점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현재 하나 필리조선소의 수준은 뭐냐면 최첨단의 선박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박을 갖다가 1년에 한 척을 건조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상응하는 하나오션은 그에 상하는 선박을 갖다 얼마에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냐? 한 주에 한 번 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규모나 기술자 능력에서 천이지차인 두 조선소를 갖다가 하나오션과 하나 필리조선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 필리조선소는 사실 조선소라는 이름을 갖다가 내걸기에도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이제 수준이나 인력이나 이런 점이 낙후됐다라는 점을 하나에 딱 상징적으로 하나 필리조선소는 1년에 한 척, 하나 오션은 한 주에 한 척을 건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사에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태미 더거스 미국 상원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마스가를 좀 부승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이 꼭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리노이 상원의원인 그 더거스 의원이 뭐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멘트를 했냐면 당연히 필리조선소를 우리가 부흥시켜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의 어떤 우리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한 조선업 선도국가랑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조선업 선도국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국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갖다가 이제 데려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인데 일본은 일본 자체만으로도 사실 버겁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쇠퇴한 지 오래됐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더거스 상원의원이 그렇다면 한국의 절실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걸 갖다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움이 되고자 미국과의 진출해서 협조를 하지만 동시에 미국도 우리나라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을 하면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굴복 외교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양국의 어떤 그 자세와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화 필리조선소를 기반으로 한 조선업 재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한 대로 정치적 지속성 또 투자 기술 협력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혜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는 주요 내용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오늘 또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매크로 얘기를 좀 오랜만에 좀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였죠. 해외 주요 IB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니 모건 스탠리니 뭐 시티니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 이상으로 이렇게 높여 잡았다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쪽에서만 우리 경제 내년 경제를 좋게 보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우리 경제 내년도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나왔던 두 군데 연구기관, 국내 연구기관 것부터 좀 보죠. 한국금융연구원하고 KDI, 한국개발원인데, 개발연구원인데요. 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성장률부터 제일 위에 보시죠. 금융연구원은 2.1%까지 올렸고요. KDI는 1.8%로 올렸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올해 성장률 추정치랑 비교해 보면 둘 다 2배 수준이다.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 밑에 중요한 게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가 금융연구원은 1.6%, 그 다음에 KDI도 1.6%로 올해보다 다 높여 잡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이렇게 올해보다 2배 정도 더 높게 잡은 거에 가장 백그라운드는 민간 소비의 회복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대목들도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였는데 무려 금융연구원 추정치는 마이너스 8.9%죠. 그게 내년에 2.6%로 성장을 하고요. KDI도 건설 투자가 역시 올해 마이너스에서 내년에 2% 초반까지 올라간다는 거. 설비 투자는 조금 주춤하죠. 연구원과 KDI 다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렇게 보면 뭐 물가는 뭐 사실 여전히 뭐 저렇게 좀 조금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 소비가 내년에 더 개선이 되고 투자 부분도 특히 이제 올해 굉장히 부진했던 건설 투자가 내년에는 턴어라운드 한다. 이 두 가지 축이 중심이 되겠고요. 수출도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수출은 아무래도 내년에 좀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은 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내년에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좋을 것으로 보는 거는 결국은 유동성이 늘어난다. 유동성이 계속 시장에 투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도 계속해서 확대 재정 정책으로 간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이 그 예산과 관련돼서 시정 연설할 때 얘기를 했죠. 대폭 늘린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이 통화 정책도 역시 완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리를 웬만해서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더 내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환율 때문에. 어쨌든 더 부동산이나 환율 때문에 더 내리지는 힘들어도 적어도 올리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역시 완화적인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내년에 내수가 올해보다 좀씩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관건은 수출이죠. 그러려면 올해만큼 또 올해 이상으로 이 반도체 수출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자동차가 이 관세 때문에 사실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 자동차가 조금 안정이 된다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분명히 훨씬 좋다. 요겁니다. 이 기사는요, 사실 시장과 직접적으로 뭐 특정 종목이 나오거나 이런 기사는 아닌데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제목 보시죠. EU 화웨이 통신장비 금지 소식에 중국 시장 원칙 위반. 자, 제목만 놓고 보면 중국이 반발한다 해서 뭐 무게중심이 반반씩 가 있는 내용 그런 기사인데 실제로 전체 내용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미국의 대중 견제가 지금 이제 IT 쪽으로 이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 IT 굴기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견제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만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글로벌 경제 아주 큰 축 중에 하나죠. 유럽도 가세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시작은 통신 장비일 수 있는데 통신 장비뿐만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에서 아주 우위를 떨치고 있는 중국의 이 어쨌든 이 첨단 산업 쪽이 뭐 통신 장비도 있지만 AI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있고 뭐 등등등 쭉 있죠. 뭐 전기차 같은 거 당연히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통신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중 견제를 통해서 얻고 있는 반사 이익에 대한 이 수혜가 폭이 수혜 깊이가 중국의 또 그러니까 EU의 중국 견제로 해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 화웨이와 GT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이 두 회사의 통신 장비를 좀 EU 회원국은 물론이고 EU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서도 이 두 회사의 장비를 배제하겠다라는 건데요. EU는 미국이랑 똑같고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가격 경쟁이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유럽의 뭐 에릭슨이라든가 뭐 GMS 같은 이런 통신 장비 회사들을 다 이제 너무 능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장비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감, 나아가서는 공포감을 지금 유럽에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이런저런 보안 관련된 그런 우려도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1대1로 정책이 유럽에서 조금 특히 유럽의 못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다가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다 좀 철수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사는 게 좀 어려운 나라, 개도국 중에서도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방의 어떤 견제 또는 제재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가고 이게 또 전체적으로 서방 전체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권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통신 장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한데 삼성전자 역시 이 중국의 가격 공세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AI 때문에 6G, 그러니까 6세대로 통신의 이 어떤 제너레이션이 넘어가고 있는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적어도 6세대에서만큼은 중국 장비들의 어떤 그동안 5세대에서의 그런 뭐 엄청난 장악력이 확실히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장비 또는 통신 장비와 관련된 이런저런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어떤 미국과 유럽 등의 대중국 견제 때문에 그동안에 2, 3년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내 통신 장비 쪽 회사들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자료도 좀 보면서 한번 슬슬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내부 얘기로 조금 더 와보죠. 일단 패션주 얘기를 좀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표가 나오죠. 오른쪽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한 달 섬유의류 수익률인데 코스피 플러스 3.9%, 코스닥은 마이너스 5.2%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코스피는 무려 15% 오를 동안 코스피가 올랐다고 해도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 코스닥은 아예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왼쪽 보시죠. 주요 패션주들 한 달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노스페이스 납품하는 영업무역 마이너스죠. 여성 의류 많이 만드는 한섬도 뭐 올랐다고 하기가 좀 그렇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JS 코퍼레이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좀 수익이 난 데가 F&F 한세실업인데 이 두 회사 수익률도 결국 코스피 수익률보다는 뭐 살짝 못 미치니까 그나마 저 정도라는 거죠. 자, 패션주 이렇게 안 좋은 이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내수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미국의 관세 영향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세실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주요 패션 회사들 같은 경우 물건을 한국에서 만드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다 뭐 베트남, 뭐 라오스, 뭐 방글라데시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서 만듭니다. 근데 이들 지역의 중에 여러 나라들이 사실 미국에 굉장히 관세 이번에 세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 관세 여파,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끼려고 고정비를 아끼려고 다른 나라로 나갔는데 동남아 같은 데로 나갔는데 관세 때문에 뭐 미국만 수출하는 건 미국을 뭐 다 수출이 미국으로만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이게 가격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좀 그만큼 실적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사실 11월이면 이제 대규모 이 세일 시즌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좀 기대감이 좀 나와야 되는데 증권사 리포들도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패션주들이 좀 어려운 상황을 좀 가고 있다 이런 되는데 어제는 주가가 좀 다행히도 좀 많이 좀 올라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서도 앞서 좀 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FNF, 뭐 한세체력 같은 이런 한두 종목 정도에 대해서만 좀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 어제도 FNF가 주가가 13%나 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참 패션주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이제 음식료 쪽에 오뚜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음식료 중에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으로 잘 아는 삼양식품하고 신라면으로 알려진 이 농심 이 두 회사는 이제 수출 쪽에 상당히 좀 어떤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약간 내수주라기보다는 약간 수출주 비슷한 느낌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 좀 됐죠. 반면에 오뚜기는 아직도 내수주입니다. 수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뚜기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가 너무 내수에 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렇고 이번에 3분기 매출액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매출은 느는데 영업이 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그렇죠. 계속 저렇게 그냥 횡보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오뚜기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내수에 전체적으로 치중돼 있긴 했는데 삼양이나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 비중이 상당히 좀 세죠. 특히 뭐 삼양은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근데 오뚜기는 라면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 잘 아시는 케찹이라든가 이 뭐 뭡니까 또 이거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오뚜기 거 사 먹지 않습니까? 그 포트폴리오가 잘 배분돼 있긴 한데 문제는 해외 비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영업이익의 어떤 이런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뚜기도 내년부터 뭐 지금도 이제 기획을 하고 있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 비중을 좀 늘릴 생각이다라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얼마나 수치로 증명되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뚜기가 완전히 좀 회생을 할 수 있을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내수가 조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혜택을 받아줄지 오뚜기도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이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로봇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과연 그 현상은 현재 어느까지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우리만의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 전병석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에이펙 이후에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 약간 봉합이 되는 것 같다가도 중국 시장 자체는 좀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밤 사이에는 뭐 중국 정부가 지방 국유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돈 빌려오는 거, 이 자금 조달 규정을 뭐 강화하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게 좀 성장줄을 틀어줄 만큼 현재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좀 상당한가 보네요. 그것은 뭐 벌써 3, 4년째 지속된 얘기고요. 네. 지금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그 채권 발행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통제하겠다. 이제 거기에 얘기의 일환일 뿐이고,
그래서 국채 발행을 중앙정부가 1조 위안 정도에서 지방한테 그 풀어주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주는 대신에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채권 발행하지 마라. 그건 이미 뭐 한 2달 전에 이미 나온 얘기가 최근 뉴스에 그냥 보도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시장에는 상당히 선반영이 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반면에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반된 신호다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상반된 신호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뭐 내수적 망진창이고 테크만 갔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하고 이제 신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대신에 이 소비 내수는 이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정부 마음대로 안 그렇죠.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간에다 맡겨놓는 부양책만 던져놓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K자 리커버리가 생겼고 네. 그게 중국에도 한국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자세하게 좀 내막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뭐 상하이 지수도 그렇고 뭐 부동산 섹터랑 상당히 좀 PER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비단 쏠림 현상이 우리랑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심각한 게 아니라 세계 공통 현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첨단 산업은 성장성이 뭐 30% 50% 가기 때문에 중국도 첨단 산업은 뭐 PER이 40배, 커창반 60배, 뭐 100배가 가는 거고요. 네. 뭐 부동산이니 뭐 이런 이제 쪽들은 뭐 다 10이야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건 성장성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은 내리 4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PR은 뭐 이제 자산 가치 수준이고 AI나 반도체 섹터는 뭐 중국도 미국이나 한국에 못지않게 고성장을 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매출액이 42배가 늘어났거든요. 이제 그래서 높은 PR을 받는 거죠. 네, 상당히 뭐 내수 회복은 아무래도 좀 국가 경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너희가 알아서 자생해라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 중국인데 또 바로 지난주였죠. 이 젠슨왕 CEO가 머지않아서 이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제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상당히 좀 명백했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이 중국이 AI에 필요한 막대한 전기가 사실상 무료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대체 얼마나 지원을 해주길래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젠슨왕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액면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그 AI 칩을 트럼프 대통령이 못 팔겠죠. 그랬더니 중국은 AI 칩을 수입하지 마라, 젠슨왕 걸. 네. 그래서 젠슨왕은 중국에 팔려고 만들어놨던 거 다 재고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풀려고 하면은 우리가 안 팔면 이제 중국이 만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뻥을 좀 친 거고요. 실제 기술 수준은 그 젠슨왕이 만든 H100, 지금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네. 그것하고 그 하웨이가 이제 AI를 잘 하는데 뭐 보면은 한 70%, 75% 수준? 그 정도 성능이 나와요. 그런 정도를 일단은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국은 반도체는 일단은 정부가 보조금을 공장 짓는데 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그 사서 쓰면은 한 20% 정도 국산 반도체를 쓰면은 그걸 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는 감가상각비가 한 40% 넘는데 실제적으로 제조원가의 40%, 또 판매가의 한 20, 30% 이걸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업체들 수요 입장에서는 비슷한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중국 거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지금 중국의 그 반도체 장비 또 반도체 제품의 수요 폭증을 지금 불러온 거죠. 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이닉스나 뭐 삼성이 이걸 사상 최대로 낸 것은 중국의 공급 부족이 이게 우리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쳤고, 그래서 우리는 HBM 갖고 돈 벌었다가 갑자기 이제 7, 8, 9월에 중국이 DDR 쪽에 수요가 폭증을 해버린 거죠. DDR이요. 그렇죠. 네. 국산 제품을 써야 되는데 국산 제품에서 HBM3 뭐 이게 없으니까 이제 DDR을 갖다 붙여서 이제 이게 AI 칩을 만드는 기술 이게 되면서 DDR5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게 네. 이제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뭐 DDR4는 뭐 100%씩, DDR5도 80%씩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이게 AI 반도체처럼 정말 최첨단 산업에 마저도 이제 거의 원가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중국의 이런 기존의 입장이 다시 한번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성비로 약간 승부를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도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섰죠. 이제 지난 1년간에 미국이 상당히 좀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뭐 반도체 굴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보실까요? 당초 예상보다는
미국이 가만 내버려뒀으면 중국이 감히 우리가 뭐 첨단 반도체를 또 EUV를 어떻게 국산화해 네. 그렇게 했는데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절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 속도가 빨라진 거죠. 오히려 성장력을 좀 키워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력으로 보면 중국은 지금 한 28나노 이 정도가 이제 반도체 장비나 제조의 기본 실력이고 네. 지금 억지로 무리해서 하는 게 한 7나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이나 이제 뭐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에서 2나노 쪽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 한 2.5세대에서 3세대 네. 정도 이 한국이나 뭐 대만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는 단계고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이 정도 가지고서도 그 지금 AI 산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뭐 충분히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걸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런 칩을 써가지고 오픈 AI의 이제 성능과 비슷한 이제 성능을 내는 AI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약점을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이걸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를 막았더니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게 급성장을 하는 그런 부작용을 지금 나왔습니다. 약간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틀어 막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하드웨어 쪽을 좀 보완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식으로 현재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좀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뭐 비단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보면은 밤사이에도 샤오펑이 뭐 내년에 로보택시 테스트를 개시를 한다, 뭐 플라잉카를 만든다. 무엇보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 2세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뭐 쿵푸를 잘 하긴 하던데 아직까지는 뭔가 싸우면은 제가 이길 것 같은 약간 좀 부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능도 거의 뭐 옵티머스랑 비슷할까요? 근데 중국은 지금 휴먼 로봇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전순항이 그 앞으로 피지컬 AI 된다고 그러면서 14개 로봇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6개가 중국 겁니다. 네. 근데 중국 로봇은 지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1년 뒤에 어떨 거냐예요. 1년 뒤에는 그 지금 중국은 뭐 샤오펑뿐 아니라 유니트나 뭐 이들 다가 권투도 하고 춤도 추고 이게 축구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달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내놓으면서 이 에러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뒤가 되면 아마 넘어졌다가 자동으로 일어나고 배터리도 자기 스스로 갈고 부품난 뭐 고장난 다리도 자기 스스로 이제 갈아치우는 네. 이런 게 나오려기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것을 기술의 경연장으로보다는 오히려 이거 산업에다 쓰는 데다 많이 이제 써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아주 영악한 것이 넘어졌다 못 일어나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종 로봇, 그 개의 로봇 있잖아요. 네. 여기서 돈을 다 벌어요. 근데 사종 로봇은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돈을 버는데 그러다가 발 2개 떼면 2발로 걸어다니는 안 넘어지는 로봇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사실은 휴머노이드가 되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중국은 휴머노이드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건 네 그대로 가고 사종 로봇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은 사종 로봇 갖고 발전소, 광산, 뭐 화재 현장 여기에 실제로 투입을 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로봇 기술은 뭐 조사마다 다르지만 얘들은 공급망, 소위 말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네. 지금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태계 공급망의 56%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절반 테슬라도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테슬라도 중국 부품이 없으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태계 완성이 된 다음에 기술이 완성이 돼버리면 생산량이나 기술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네, 저도 실제로 중국이 인건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사람을 사실 쓰는 게 훨씬 쌀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휴머노이드는 어디까지나 약간 기술력의 상징성 같은 존재고 이외에 약간 사족 보행, 약간 이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갈 근데 수 있다는 그거는 이렇게 봐야 생각이네요. 돼요. 사람 많은데 로봇을 왜 만드냐 그게 아니라 네. 중국이 그 사람 싼 사람 가지고 한 것은 저가 제품 만들었던 거고 지금 이제는 첨단 제품에서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유럽하고 경쟁이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사람 손을 안 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로봇하고 AI가 들어온 거고 그래서 중저가 제품 5,000원짜리, 3,000원짜리, 700원짜리는 그 사람이 만들면 되고요. 네. 근데 지금 로봇을 갖다 놓고 AI를 쓰는 것은 전기차, 예를 들면 배터리, 반도체, 가전, 자동차 이런 데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구 많은데 왜 이제 그 AI 로봇을 하냐, 인구 어떡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중국이 걱정할 문제고 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걸 갖고 첨단 산업에 응용을 했을 때 지금도 생산력이 뛰어난데 거기다가 원가를 한 30% 더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중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자꾸 인구 많은데 로봇 하는 나라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건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성장 산업에다가 AI 로봇을 집어넣어서 지금 있는 단계에서 원가를 30에서 50% 떨어뜨리면 네. 미국이 30% 관세 때린 것도 그것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국의 기술 개발, 로봇, AI,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로봇 기술도 원가 절감의 대표적인 어떤 판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이 참 우리가 주의 있게 지켜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어제 11일이죠. 우리는 이제 빼빼로데이였다면 중국에서는 최대 쇼핑 기간이죠. 이제 광군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간이 좀 상당히 19일까지 길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중국 소비주를 봐야 할까 싶은데요. 금년에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원래 한 10월 말부터 이제 시동을 거는데 네. 뭐 크게 반응이 없고 어제 하루도 뭐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소비재들의 수요가 이제 내수 경기 부진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뒤처지고 있다. 네. 그런 점이 있고 또 지금 중국의 증시에서는 광군제는 이미 십몇 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은 성과가 났을 때 주목할 만하지 평년보다 더 못한 성과. 그래서 아직은 뭐 통계가 어제 하루기 때문에 알리바바 티몰에서 하루 물동량으로 보면 한 8% 정도 더 늘었다.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100%, 200% 늘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광군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참 저번에 10월이었죠.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미국판 버전도 상당히 좀 시원찮게 끝나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번 중국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런 이벤트들의 어떤 약발 같은 게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이제 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6년에 최소한 이것만은 좀 피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이건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피하는 거는 맨 처음에 모대 양캐님 시작하신 것처럼 부동산, 네. 그다음에 건자재,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화학 이런 거는 당연히 뭐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네. 대신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쟁이 붙으면 증시가 웃어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전쟁, AI 전쟁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반도체 당연히 해당이 되고 AI 회사들 당연히 되고 거기도 이제 전력이 무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력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AI를 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가 이제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것은 뭐 중국만의 사항이 아니라 한국이건 미국이건 중국의 지금 투자 패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예외로 가면 이제 터지는 거고 그 네 가지를 정확하게 물고 들어가면 이제 버는 구조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전히 미국과의 약간 잡음도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밤사이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이 히토류에도 검증된 최종 사용자죠. 이 VEU를 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얼마 전에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신형 칩을 또 틀어주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서도 뭔가 한 발 뒤로 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미국과의 갈등이 좀 고조된다 이렇게 봐야 이건 될까요? 카드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선생님은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먼저 공격한 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VU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지금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 갖고 있는데 최대 문제가 그렇죠. VU 조항을 걸어서 장비를 그리고 수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이제 중국이 베낀 거죠. 네, 그래서 맞네요. 히토류도 네. 똑같이 이렇게 되면은 허가 받으라는 거죠. 근데 허가 받으면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검토 중이라는 것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죠. 그래서 확정이 아니라 그냥 검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것은 히토류는 1년 유예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네. 한 건데 거기에 중간에 미국이 딴소리 하면은 한 번 더 이제 액션할 수 있는 이게 히토류는 수출을 하는 것은 풀어줬지만 네. 거기서 이 예를 들면 군사 용도라든지 이중 용도로 들어가는 것 요거는 수출 못한다. 그거는 우리가 검사해서 줄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방산 회사들이 히토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이렉트로 수입하면 방산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또는 우회해서 수입을 하게 되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VU죠. 그래서 그럼, 네. 이것은 이제 중국이 만들어 놓은 앞으로 1년 사이에 자기는 하나 더 쓸 수 있는 카드를 더 세련되게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미국 그대로 베낀 거다. 그러나 이것은 검토 중이라는 것은
카드가 있어라고 주머니 안쪽에서 살짝 보여준 것이지 지금 뭐 서로 사인한 게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갈등한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번에 약간의 갈등이라고 하긴 좀 뭐 하긴 하지만 굳이 이번에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미국 쪽에서 먼저 좀 엔비디아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중국 전용 신형 칩을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한다 하면서 미국 측에서 먼저 약간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했던 얘기 뒤로 잊어버리고 이게 아침에 했던 얘기 이제 뒤에 딴소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발생한 거고 그 엔비디아 칩도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랬다가 네. 또 전선 왕이 가서 이제 설득하니까 15%라고 해줄게. 그러다가 이제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네. 3번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맞불을 놓은 것이 이제 안 산다. 그리고 못 쓴다. 이렇게 이제 결판을 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의 일관성이 오히려 중국의 그 정책의 여유를 더 만들어주는 네.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겼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 H20, H100을 안 주더라도 중국이 지금 수준의 AI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칩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 그렇죠. 그게 심각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히토리라는 게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히토리는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는 해독제가 전혀 없는 독사에 똑같은 거예요. 5년이요. 그렇죠. 지금 광산을 파더라도 기술 갖고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정제 기술이 미국이나 아시아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5년은 지금 광산 파고 정제 기술하고 제품 만드는데 5년에서 7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저 히토리에 발목 잡혀가지고 중국한테 질질질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상당히 히토류 측면까지 더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중국이 살짝은 조금 더 카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또 당분간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미국이 숨통을 틔워주는 뉴스가 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중국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반도체 굴기 더 남아서는 이 중국의 이 경기 부양 관련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마켓 비하인드에서 중국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해봤는데요. 이 전번 10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그렇고 이번에 바로 어제 시작이 된 중국의 광군절 역시 소비 둔화로 인해서 예년과 같지 않은 그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밤사이에는 샤오펑이 테슬라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죠. 플라잉카를 출시를 하고 또 로보택시를 이 내년에 광저우에서 테스트를 선보이겠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종전에 영상에서 보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납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